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월 A매치 한국 대표팀의 완전체로 치를 수 있는 마지막 평가전 코스타리카전과 카메루전 중 첫 번째 경기인 북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와의 경기 지금 막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는 2대2 무승부였는데요.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많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경기는 홈에서 최정예가 아니었던 코스타리카와 비겼다는 점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크게 세 가지 이슈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했다는 것, 손흥민 선수의 직접 프리킥 능력이 월드컵 본선에서도 한국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6월 A매치 4연전 당시 부상 때문에 뛸 수 없었던 김민재 선수, 최근 나폴리 이적 후에 유럽 5대 리그 내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활약을 펼친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이날 경기 잘했지만 김민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비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돌아온 현재 스페인 라리가에서 최고의 공격력과 도움 능력을 보이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 교체 멤버로도 나서지 못했거든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날 경기 세부 기록 그리고 양팀 감독 인터뷰, 벤투 감독이 직접 밝힌 이야기 등을 통해 궁금증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2대2 무승부였죠. 후반 41분 2대1로 끌려가던 상황에 손흥민 선수가 강력하고 정확한 오른발 직접 프리킥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대한축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이날 득점을 통해서 A매치 통산 4번째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고 이 4번째 프리킥 득점은 한국 대표 역사상 최다 A매치 직접 프리킥 득점이라고 합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프리킥으로 골맛을 봤던 레전드죠. 현재 아주대 감독을 맡고 있는 하석주 전 선수가 4차례의 프리킥골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기록했던 바가 있는데요. 만약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한 골만 더 프리킥 득점을 추가한다면 이 기록을 넘어서 공동 프리킥 득점 1위가 아닌 단독 1위이자 신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당장 카메룬과의 경기에서도 도전할 수가 있고 또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도 도전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6월 A매치 당시에 칠레, 파라과이를 상대로 한국 대표 역사상 최초 2경기 연속 직접 프리킥 득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던 손흥민 선수, 한층 물오른 정말 정교한 오른발 프리킥 능력, 지난 6월달 같은 경우 왼발 프리킥으로도 득점을 이룬 바가 있는데 앞으로 또 프리킥 득점이 언제 나올지 기대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후반 41분 바로 이 장면이죠.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서 황인범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나상호 선수의 침투를 코스타리카 골키퍼가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막으면서 프리킥이 주어졌고 퇴장까지 당했죠. 그리고 이 기회를 잘 살렸던 손흥민 선수의 대단한 결정력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가 대표팀 통산 103회 출전이었습니다. 이미 센츄리 클럽을 지난 6월 달에 달성을 했죠. 그리고 이날 득점은 통산 A매치 34번째 득점이니까 대표팀 최다 득점 기록을 향해서도 달려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A매치 당시에 브라질전, 이집트전은 득점하지 못했지만 칠레전, 파라과이전의 프리킥으로 골맛을 보면서 계속해서 A매치 득점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의 멋진 프리킥이 있긴 했지만 한국 대표팀의 결정력과 마무리는 전반적으로 아쉬웠어요. 통계 기록을 살펴보면 한국이 57%로 볼 점유율 우세했는데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을 때 간신히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9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빅찬스는 단 하나도 없었다. 즉 결정적으로 이제 골을 넣을 만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코스타리카는 8번 슈팅을 했는데 빅찬스가 5개였다. 그러니까 5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펼쳤다는 겁니다. 그중에 3개 골이 됐어야 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니까 5개 중에 2개를 골로 연결했고 3개를 놓쳤다. 한국은 사실 골이 되게 어려운 기회 속에서 중거리 슈팅과 프리킥 슈팅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슈팅 숫자 자체, 공격 횟수 자체는 많았지만 예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효 슈팅을 보더라도 한국은 19개의 전체 슈팅 중에 7개가 유효 슈팅이었는데 비율적으로 보자면은 코스타리카가 8개의 슈팅 중에 4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더 이제 날카로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빗나간 슈팅인 코스타리카가 3개뿐이었는데 한국은 무려 7개였으니까 골대를 좀 많이 벗어나는 슈팅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황희재 선수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때렸던 골대를 때렸던 부분들은 아쉽지만 어찌됐거나 우리가 효율적인 경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매체 폰몹의 평점을 살펴보면 이날 최고 평점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해서 홀로 2골을 넣은 베네테 선수가 8.8점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전반전에는 왼쪽 측면, 후반전에는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가지고 날카로운 결정력을 좀 보여줬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최고 평점은 8.5점의 손흥민, 두 번째 평점은 8.4점의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황인범, 권창훈, 김민재, 윤종규 등이 7점대를 넘는 호평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타리카는 왼쪽 풀백으로 뛴 베테랑 브라이언 오비에도가 이제 7점대를 받았고 센터백 칼보도 8.5점의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한국의 공세를 막아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선수들의 세부 기록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주장 손흥민 선수 평점 8.5점을 받았죠. 90분 동안 풀타임에서 하면서 한 골을 넣었는데 홀로 9개의 슈팅을 때릴 정도로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었어요. 패스 성공률도 88%,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했고 3차례나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 골을 프리킥으로 넣은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격 영향력과 경기력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차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2차례 성공하는 50%의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수비 가담도 열심히 했어요. 3차례나 태클을 시도했고 그중에 2차례가 정확하게 상대의 공을 차단하는 67%의 성공률을 보였고 무려 5번이나 상대의 공을 가져오는 리커버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굉장히 활기찬 움직임을 통해서 선제골을 넣었던 황희찬 선수 평점 8.4점이었는데 한 골을 넣은 것뿐 아니라 3번의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역시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득점한 것은 물론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펼쳤고요. 슈팅 정확성이 100%였어요. 본인이 시도한 모든 슈팅이 골대 안으로 향하는 예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드리블 시도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4차례 중에 2차례 성공하면서 50%의 성공률을 보여줬고 또 2차례의 롱볼 연결,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패스 플레이도 좋았다. 100%의 롱볼을 기록했고 또 수비도 열심히 해주면서 5번이나 공소유권을 가져왔고 또 상대 수비수와 경합 상황에서 5번 중에 3번 승리하는 60%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또 파울까지 한 차례 얻어내면서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황희찬 선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선발 출전한 플레이메이커 황인범 선수도 평점은 7.0점이었지만 창의적인 패스를 많이 보여주면서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줬는데요. 85%의 패스 성공률로 공격적인 패스를 하면서도 안정적이었고 드리블 돌파도 한 차례 시도했는데 성공을 했고 한 차례 크로스 시도도 성공을 했고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으로 10차례의 패스를 공급하면서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고요. 또 수비도 열심히 하면서 7차례나 공을 따냈고 상대 미드필더와의 경합 상황에서도 8번 중에 5번 승리할 정도로 63%의 승률을 기록하면서 유럽 무대에 이제 돌아가서 또 올림피아코스에서 열심히 뛰면서 본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군 문제 때문에 아쉽게 유럽 도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현재 군팀인 김천 상무에 소속된 권창훈 선수도 이날 이전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평점 7.2점 받았고요. 72분 동안 팀에서 한 차례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골라인 앞에서 수비가 온몸으로 걷어내면서 득점하지 못했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82%의 패스 성공률로 정밀한 플레이를 펼쳤고 한 차례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플레이 그리고 7번이나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패스를 공급하면서 사실 측면에 배치됐지만 가운데로 이동해서 황인범 선수와 더불어서 더블 플레이 메이커 역할까지 함께 해주면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요. 드리블 성공률 100%, 슈팅 성공률 100%였고 롱볼 성공률도 67%로 이날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 날카로운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면서 리커버리 4개, 가로채기 2개, 그리고 2차례의 태클 시도 중에 한 차례를 또 성공시켜서 상대의 공을 태클로 저지했고 경합 승률도 60%였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가 최근 폼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폴리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재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평점은 7.0점이었는데요. 81%의 안정적인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후방 빌드업을 시도했고요. 7번의 롱볼 중에 롱패스 중에 4개를 적중시키면서 또 긴 패스를 통해 공격을 끌어냈고 한 차례의 태클 시도한 거 성공했고 4차례의 가로채기와 9차례의 리커버리를 기록하면서 코스타리카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막아냈는데 실점 상황에서는 본인이 1대1로 마주한 상태에서 그 뒷공간을 내주면서 패스 타이밍을 놓치면서 조금 허를 찌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감독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했어요.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팀이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였기 때문에 좋다라고 했어요. 점유율은 밀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수비적으로 좋았고 경기 운영을 잘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날 경기에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간 새로운 선수들이 잘해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 코스타리카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베테랑 공격수인 조엘 캄벨 선수인데요. 일단은 코스타리카 감독은 한국의 약점에 대한 부분, 한국이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약점을 말하고 싶진 않다고 했고 우리도 매 순간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초반 20분에는 먼저 수비를 하다가 역습하는 남은 시간에 이제 우리가 흐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런 전략이 주요했다고 하면서 캠벨의 움직임이 좋았고 또 다른 베테랑 선수인 보르헤스의 미드필드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고 또 2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한 선수비 후역습 월드컵에서 언더독으로 살아남기 위한 그런 플레이를 한국을 상대로 잘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캠벨 선수의 플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1992년생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코스타리카 대표 선수로 벌써 117회 A매치를 소화한 선수입니다. 아마 이번 경기가 118번째 경기였는데요. 직접 본인이 득점을 기록한 건 아니지만 동료들의 득점 기회를 대부분 만들어주고 공격 역습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공을 처리해주고 또 공을 끌고 올라가주는 활약을 펼쳤는데, 이 선수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역시 아스널에 입단한 이후죠. 본래 이제 코스타리카의 명문팀인 사프리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프랑스 클럽 로리앙, 스페인 클럽 레알 베티스 등을 거쳐서 2014년에 아스날 소속으로 유럽 주요 리그들을 이제 거치고 임대 선수로 뛰면서 계속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렸어요. 2015-16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19경기를 뛸 정도로 아스널에서 한 시즌 30경기를 뛰면서 4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스페인의 명문 클럽인 비아레알, 포르투갈의 명문팀인 스포르팅 리스본 등에서도 꾸준히 또 경기를 뛰면서 활약을 했고, 현재는 멕시코 클럽 레온에서 뛰고 있습니다. 레온, 몬테레이 등에서 뛰면서 멕시코 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캠벨 선수인데요. 캠벨 선수는 현재 황의보 선수가 뛰고 있는 올림피아코스에서 2013-14 시즌에 그리스 리그 우승을 경험했고, 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코스타리카 대표팀이 8강에 오르는 과정에 우루과이를 3대1로 꺾은 상황에서의 결정적인 동점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치기도 했었죠. 이 활약 이후에는 아스날로 돌아가서 원소속팀인 아스날에서 커뮤니티 실드 우승도 함께했고, 그 뒤에 하향세를 맞았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지만 멕시코 리그에 가서 2020년에 멕시코 리그 우승도 이뤘고, 또 계속해서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뛰면서 여전히 건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여전히 뛰어난 선수라는 걸 보여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뉴질랜드와 월드컵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도 1대0 승리를 이끄는 골을 넣었던 영웅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분명히 월드컵 본선에서도 핵심 선수다, 코스타리카의 에이스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타리카 감독이 말한 대로 이번 경기에는 새로운 선수들이 이제 출전이 됐고 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됐는데요.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 코스타리카 감독은 아직 최종 엔트리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부상 선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번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선수가 3명이 있었습니다. 알바로 사모라, 안토니 에르난데스, 패트릭 세키에라 선수고, 또 두 번째 경기를 치른 선수가 로안 윌슨 선수인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된 중앙 미드필더 로안 윌슨은 2002년생의 어린 선수인데 강력한 피지컬을 통해서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면서 손인 선수를 잘 마크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후반전에 들어온 사모라라든지 에르난데스 같은 미드필더들은 측면에서 날카로운 기술을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 사모라 선수가 역전골을 코스타리카가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날카롭고 창의적인 칩샷 패스를 연결하면서 또 좋은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거든요. 이런 선수들의 모습, 분명히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주력이 아니었던 신인 선수들을 코스타리카가 테스트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선수들이 코스타리카가 지난 8년 동안 사실은 조금씩 세대 교체를 못하면서 좀 떨어져 있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재능들을 또 발견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로운 선수들을 테스트했다고 하더라도 골키퍼인 케일러 나바스가 오지 못한 것 외에는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 치른 월드컵 북중미 예선전이나 주요 경기들에서 이제 골맛을 본 선수들이 한국과의 경기에 다 출전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브라이언 루이스 선수도 한국에 왔고요. 또 캠벨 선수,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올해 열린 코스타리카 대표팀의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후반 막판에 골키퍼가 퇴장당한 상태에서 교체되기 전까지는 출전을 했고 경기를 뛰었고요. 수비수 칼보 선수도 골맛을 본 선수고, 콘트레라스 선수도 선발 출전해서 캠벨과 공격 호흡을 맞췄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월드컵 북중미 예선에서 이제 올해만 2골을 기록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에 온 멤버들이 이진급이다, 이렇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프리킥 득점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본인의 실수로 내준 골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캠벨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공을 빼앗으면서 시도한 역습 플레이가 코스타리카의 역전골로 이어졌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는 한국 대표팀의 이날 경기력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쉬운 경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경기를 잘했지만 내가 1대1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해서 내가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경기가 어려워졌다. 내 책임이 크다. 하지만 팀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했다. 실수한 건 개선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경기력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소감을 말했고요. 본인이 계속해서 프리킥 득점을 이제 성공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결은 없고, 훈련 끝나고 시간 날 때마다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운 좋게 내가 원하는 코스로 공이 잘 간 것 같다. 결국엔 훈련이 답인 것 같다라는 말로 계속해서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 능력을 더 살리고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프리킥골을 넣은 것보다는
이기지 못한 게 더 마음이 쓰이고 또 실점할 때 본인이 공을 뺏긴 상황에서 내가 만회하고 싶었고 회복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내가 골을 넣었지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범한 실수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중앙지역에서 황희범 선수의 공을 받았던 손흥민 선수 등진 상태였는데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 캠벨 선수에게 공을 뺏겼고 캠벨 선수가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이제 패스할 때도 손흥민 선수가 이 패스를 차단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이렇게 연결된 패스를 사모라 선수 말씀드린 그 교체로 들어와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선수가 김민재 선수를 앞에 두고 칩샷으로 키를 넘기는 크로스 패스를 올렸고 콘트레라스가 헤더 슈팅을 연결한 것 김승규 선수가 문전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베네트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코스타리카가 2대1을 만들었죠. 그 뒤에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득점 덕분에 우리가 다행히 2대1로 비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홈에서 2대1로 비겼고 경기력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남았던 이번 경기 벤투 감독은 어떻게 봤는지 벤투 감독의 소감 그리고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얘기했거든요. 오늘 좋은 경기를 했다. 전반 35분 동안 좋았다. 사실 전반전 결과는 공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가 대부분 경기를 지배했다. 막판 10분 정도 상대의 크로스 상황에서 적극성이 떨어진 건 있었다. 전반 막판에 실점했지만 그건 상대의 유일한 기회였다. 후반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 그런데 수비로 전환하는 장면에서 선수들이 자리를 잘 못 잡은 게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력이 좋았지만 결과가 정당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했는데 결과가 무승부라는 것이 아쉽다는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잘했지만 순간순간 조금의 실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실점으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월드컵이 바로 그런 무대겠죠. 이런 실수들이 발생하면 이길 수가 없고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이는 법을 벤투 감독이 남은 2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김민재 선수가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수비에 대해서 많은 팬들과 언론의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선수의 문제로 볼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김민재 선수가 매우 좋은 선수고 수비의 문제는 김민재 선수의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팀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전반 30분에서 35분까지는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그 이후 몇몇 장면에서 우리가 상대의 공격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맞다. 후반전에는 수비 라인이 정비됐을 때 문제가 아니라 역습을 당할 때, 수비를 전환할 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축구는 효율성이 중요한 스포츠인데 상대에게 기회를 아예 안 내줄 수는 없지만 상대가 3번의 기회 만에 2골을 넣었던 그런 효율성을 보였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도 2골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쉬운 것. 결국엔 우리가 공격 기회를 더 살리는 것을 더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공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상대 지역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빌드업 축구, 포지션 플레이,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더 강화하는 모습보다는 골을 더 잘 넣고 우리가 실점해도 더 많은 골을 넣고 이기겠다. 약간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황의조 선수가 이날 좀 분전했지만 골을 넣지 못했잖아요. 소속팀의 올림피아코스에서도 아직까지 데뷔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좀 아쉬웠던 컨디션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벤투 감독은 일단은 카메룬과의 경기는 이 경기보다 더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이 경기에 쓸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때까지 선수들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황의조 선수가 오늘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좋은 경기를 했다고 하면서 황의조 선수가 골잡이고 스트라이커긴 하지만 이 선수의 활약을 골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득점 찬스를 놓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팀적으로 전술적으로 해주는 부분들 전방에서 수비를 가담해준다거나 수비를 끌고 다니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 나는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라면서 두둔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번 경기 좋은 점이라면 공수 전환 속도가 그래도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 기술이 좋고 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고 또 장거리 스프린트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우리의 속도를 살릴 수 있는 플레이들을 준비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됐다. 다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수비를 전환할 때 좀 모습들이 좀 더 좋아질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로 뛰었는데 이전에는 미드필드까지 커버하는 프리롤이었다면 최근에 특히 6월 평가전부터는 손흥민 선수가 더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공격 지역,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가 또 살아날 수 있는 배경이 됐고 반대로 황의조 선수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본인에게만 득점 기회가 몰리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 쪽으로 지원해주는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를 잘 살릴 수 있는 벤투 감독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월드컵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를 다양하게 활용해 왔는데 긴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그대로다. 손흥민 선수가 그 기본적인 스타일 속에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최대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결국에는 손흥민이라는 월드 클래스 선수를 잘 활용하겠다라고 벤투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만 손흥민 선수 한 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월드컵을 잘 치르려면 26명의 선수를 다 잘 써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비적인 불안감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볼란치 말고 정우영 선수 옆에 좀 같이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들과 좀 건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벤투 감독은 카메룬과 경기가 이제 있는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실제로 중원에 2명의 선수를 두고 전술 실험도 해본 적이 있다. 4-4-2나 4-2-3-1도 써본 적이 있고 3백도 써본 적이 있다. 항상 그런 옵션들도 갖고 있는데 일단 본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볼란치를 수비형 미드필드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백 앞에 있는 중앙 미드필드인 정우영 선수를 수비적인 선수다라고만 특정짓지 않는다는 것이고, 수비형 미드필드 2명을 동시에 쓴다라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도 할 수 있고 수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포지션 플레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 철학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벤투 감독이거든요.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월드컵에서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본인이 주 전술로 쓰고 있는 4-1-4-1만 고집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전술에 열려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깜짝 선발 출전했던 윤종규 선수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벤투 감독도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다만 큰 기대를 모았던 이강인 선수는 결장을 했어요. 후반전에도 출전 기회가 없었는데요. 일단 벤투 감독이 윤종규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하면서 좋은 경기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팀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늘 선택이 필요한 게 감독이라는 자리인데 오늘 윤종규를 선택했다. 윤종규 선수가 이번 선택을 기반으로 월드컵 본선에서도 선발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화요일 카메룬과의 경기에도 이 선수를 쓸지 아니면 새로운 선수를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뛰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는 조금 단호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강인만 안 뛴 게 아니다. 백승호, 조유민 같은 다른 선수들도 출전하지 않았다. 모든 선수가 뛸 수는 없다고 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벤투 감독이 중용해왔던 이재성 선수도 뛰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가 없긴 했어도 대신해서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뛴 선수들이 잘해줬습니다. 바로 황인범 선수와 권창훈 선수인데요. 이날 경기 한국의 포진도를 살펴보면 손흥민, 황의조가 비대칭 투톱으로 뛰고 황희찬, 권창훈이 좌우 측면에 배치된 4-2-4 포메이션, 4-4-2 포메이션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황인범, 정우영이 배치가 됐는데 황인범 선수가 조금 올라가고 정우영 선수가 포백 앞에 원볼란치와 같은 형태 4-1-4-1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황희찬, 권창훈이 보통 4-1-4-1의 측면 미드필드보다는 2명의 윙어처럼 뛰면서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와 함께 3톱을 이루고 권창훈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황인범과 더불어서 더블 플레이메이커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거든요. 후반전 선수 교체가 있을 때는 나상호 선수가 권창훈 선수 대신 들어가면서 아예 2명의 윙어가 있는 형태로 경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몰아쳐야 되고 총공세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그런 상황 이후에는 황의조 선수가 빠지면서 작은 정우영,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선수가 들어가면서 미드필드까지 소화하면서 많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수비 가담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수비적인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전술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벤투 감독의 전술 속에서 왜 이강인 선수는 교체 투입이 안 됐느냐? 역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대표팀과 함께한 시간들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좀 더 훈련을 하고 투입할 생각이다. 그리고 황인범, 권창훈이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후반 막판에는 조금 더 속도감을 낼 수 있는 나상호 선수를 먼저 택했고 또 정우영 선수를 투입한 것도 수비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 역습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현재 벤투 감독의 플레이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는 지금처럼 4-2-4 포메이션을 이제 변형해서 쓰는 상태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스트라이커 파트너로서 이제 황의조 선수의 자리에 세컨드 톱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황인범 선수의 그 플레이메이커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가짜 윙어로 뛰는 그런 역할, 권창훈 선수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권창훈 선수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빨라질 필요가 있고, 황인범 선수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수비적인 면과 중원 압박 능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마요르카에서 잘하고 있는 위치가 세컨드 톱, 바로 황의조 선수의 자리이고, 벤투 감독이 솔직히 지난 며칠간의 훈련에서도 이 자리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뛰는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다고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스트라이커 파트너로서 세컨드 톱이 돼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좀 공급해주고 또 황희찬 선수에게도 킬러 패스를 해줄 수 있고, 미드필드로 내려가서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중앙 지역에서의 수적 열세를 극복해낼 수 있는 자원으로도 뛸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벤투 감독이 카메룬전에 기용을 한다면 세컨드 톱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 한국과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게 될 팀들도 9월 A매치를 치릅니다. 우루과이는 9월 24일 새벽 1시에 이란과 경기를 치르고 9월 28일 수요일 새벽 1시에는 캐나다와 경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드컵 본선 첫 경기를 한국과 치르는 11월 24일 밤 10시에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H조 2차전 상대인 가나는 9월 24일 새벽 브라질과 경기 치르고 9월 27일 아직 경기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니카라과와 평가전이 있고요. 월드컵 본선 직전에는 카타르에서 11월 17일 저녁 7시 한국 시간인데요. 스위스와 평가전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한국의 H조 마지막 상대인 포르투갈은 UEFA 네이션스 리그 일정 때문에 다른 평가전이 아니라 이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9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체코, 9월 28일 수요일 새벽에 스페인과 빅매치를 치르고 월드컵 직전에는 11월 17일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을 계획해두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9월 마지막 A매치인 9월 27일 화요일 저녁 카메룬전 이후에 유럽파는 합류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11월 16일 내지 17일께의 국내 평가전으로 출정식 국내파를 데리고 치를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준비 상황,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모든 이슈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